야, 이거 보면요, 정말 일본이 옛날의 모습은 진짜 온데간데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일본이 이 기업하는 인간들이 악덕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디어는 왜 엔저의 무서움을 호소하지 않는가? 니케이 평균 4만 년 돌파와 정반대 일본 침몰의 위험성. 이게 데일리 신조라는 데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잡지예요. 주간지예요. 아주 보수적이고 혐한 글들이 여기서 주로 많이 실립니다. 그런데 이 우익지거든요. 근데 일본 침몰의 위험성이라고 해요. 일본 침몰의 위험성. 일본 물가가 현저히 싸다. 베트남하고 비슷하면 물가가 한국보다 한참 싸지요. 중국보다 싸고 타이보다 싸고. 일본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동남아 수준으로 갔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싸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이제 나올 수도 있죠. 여기 빅맥 지수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각국의 빅맥 엔화. 한국이 33, 601엔이고 일본이 480엔, 중국이 531엔, 미국이 854엔. 뭐 대만도 되게 싸네요. 대만은 뭐 GDP가 그렇게 높다는데 임금도 우리보다 한참 낮고 물가도 이렇게 굉장히 싸네요. 그죠? 빅맥 지수를 보면. 어쨌든 일본이 우리보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480엔, 우리는 601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 통계치를 보면은 웬간한 건 일본보다 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 수치들이 보면은. 물가가 뭐 올라간 게 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력과 국가의 어떤 그 경제력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게 빅맥 지수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일본이 중국보다도 지금 더 싸졌다 이 얘기. 그래서 요걸 환율을 따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1달러당 150엔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게 5.69, 미국에서 얼마입니까? 854엔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5.69달러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50엔을 꼽으면 어떻게? 854엔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엔화로. 그런데 480엔밖에 안 되잖아. 이게 엔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빅맥 지수도 참 묘해요. 이거 어떻게, 자, 2차원 완화로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언제입니까? 2013년도 아베 총리가 출범하기 전에 요게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예요. 13.1%에서 47.9%. 엄청 늘어났죠. 민간은행이 좀 쫙 빠지고 일본은행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금리가 낮아서 그래요. 민간은행들은 금리 낮는 거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돈 안 되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단 일본은행이 바로 다이렉트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은행이 일단 산 다음에 민간은행이 사면은 그 낮은 이율로 사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해서 일본은행이 사준다 얘기예요. 그 약속 대리인이라고 그러지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화를 한 거예요. 민간은행 입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오래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보통 국채 잔고 추이 한번 보세요. 2013년 이때부터 사실 이때도 꽤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3.86% 이게 23년도에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근데 국채도 국채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 가격이 37조 엔인가? 근데 지난번에 8월 5일 날 주식이 폭락했을 때 일본은행이 이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보통 기관들은 자동 매매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팔렸을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쫙 떨어졌을 때 그때 만약에 일본 정부가 샀다면은 지금 이보다 훨씬 더 가치가 늘어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마 머지않아 또 통계가 나오겠죠. 정부 재정이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산 건수 한번 보세요. 이게 엔저 관련 도산 월차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게 일본의 실질 금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 명목 금리가 지금 0% 되잖아요. 이 실질 금리가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요? 실질 금리는 이렇게 오히려 내려갔잖아요. 물가가 올라서 그래요. 실질 금리는 0% 되지만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다 치면은 요만큼 손해라는 거예요. 요만큼. 실질 금리가 10년 금리도 실질 금리는 훨씬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금리가 이렇게 낮다는 거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뭐 이자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돈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달러라든가 다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이자가 몇 % 붙는데 그러니까 얘는 내 손에서 떠나보내버리고 다른 돈들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이기도 하고 엔화가 계속 이제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다. 모든 통계치가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가 경쟁력이 이제 나오는데 일본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G7에서 유일하다. 아까 요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일본의 발전도상국화가 멈추지 않는다. 일본의 발전도상국화.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로부터 아프리카 수준으로 싸구려 국가 취급받는 관광 입국의 말로. 이게 프레지던트 유명한 잡지예요. 일본의 경제 잡지. 이런 글들이 참 많이 나오네요. 요즘 보면. 일본이 발전도상국화,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선진국에서 이미
내려앉았다. 얘기를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하면은 뇌피셜로 계속 얘기하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글만 모아가지고 내가 한번 쫙 보여줬어야 됐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뭡니까? 아프리카 수준으로 싸구려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는 관광입국. 이게 관광입국이라는 게 일본이 관광입국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그랬던 거예요. 관광으로 돈을 벌자. 특히 이제 아베 신조어가 4천만 명을 유치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엔저 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진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물가가 이렇게 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면은 무슨 그 성이 있잖아요. 그죠? 오사카 성이라든가 무슨 고베 성이라든가 일본 특유의 그 성이 있잖아요. 입장권이 6배, 8배 갑자기 올리는 거예요. 최근에. 에이메 성인가? 에이메 현에 그 성이 가격을 8배로 올리는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한테. 45만 명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게 한 30%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걸 한 7배, 8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짭짤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올리면 그만큼 또 외국인들이 거기에 들어갈까? 그것도 있겠죠. 하여튼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도 크게 비싸게 안 느껴지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간다 전 재무관이 누구냐? 간다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엔저로 갔을 때 재무성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엔화를 막 샀잖아요. 그래서 엔저 멈추게 했네.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해졌어요. 일본에서. 그 국가 개입한 게 48년 만에 처음 개입한 거라. 그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핫 이슈가 됐잖아요. 엔저로 막 가다가 그때 정부가 그 돈을 팍 사니까 엔고로 팍 꺾게 하는. 근데 그 시점이 엄청 중요한데 그 시점을 이 사람이 잘 탄 거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ADB라는 총재 후보로 이제 유엔의 기관입니다. 총재 후보로 입후보하니까 이제 뭐 대국의 일본 재무관이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되겠지. 뭐 주변에서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일본은 이미 대국이 아니다. 공헌할 의지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강하게 어필하고 열심히 뛰어도 될까 말까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직도 일본을 대국으로 인식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글들을 여러 번 썼어요. 그래서 일본은 4년 연속 국가 경쟁력이에요. 4년 연속 1위에서 38위로 쭉 미끄러졌다. 92년도까지 1위 쭉 했잖아요. 빨간색 일본이네요. 빨간색 일본인데 한 몇 년 동안 1위를 했다는 거죠. 내가 요때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1위 하다가 3위인가 떨어졌다고 한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2022년도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38위로 떨어졌다 그랬죠. 중국 한번 보세요. 17위. 지금 14위인가 그래요. 일본은 38위고. 이때 내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요. 완전히 이제 고도성장기 끝나고 이제 버블이 막 시작되는 무렵인 거니까. 버블이 시작되는 무렵이니까 아직 그 여파가 체감이 안 됐었어요. 요거 보세요. 요거 95년 이후로 팍 떨어지잖아요. 이후로 반도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이때 급격하게 이제 떨어진 거죠. 한국 보세요. 22위고요. 미국이, 일본이 38위고, 이탈리아가 42위입니다. 한국 보세요. 이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낸 거예요. 요것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입니다. 30, 50 클럽이라고 그러죠.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야, 한국 2위 아니에요. 2위.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를, 세계 전체 국가를 따졌을 때 12위라는 거예요, 미국이. 놀랍지 않아요? 한국 2위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런 나라를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한국이 한번 보세요. 고전까지 23, 27, 28위 하다가 원래 20위까지 역대 최고로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 부담률이 이 국제 비교,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은 봉급이 23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많이 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국민 부담률이라는 거예요. 국민 부담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엔겔 개수가 높아지는 거죠. 요 그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본이 요 규모를 보세요. 일본의 규모는 크게 변한 게 없어요. 2022년, 23년이나.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팽창했다는 거예요. 그래프로 딱 보이죠. 일본은 멈춰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인도 그렇고 이게 아시안이고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인도, 아시안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3만 5천 달러 이상의 인구 변화예요. 3만 5천 달러 이상. 중국이 일본의 9.8배. 일본의 엔화를 설명할 때 이걸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 무역이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난다, 이제. 네. 과거에는 흑자 대명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일본은 무역 흑자니까 엔화가 강할 수밖에. 근데 이제는 적자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고요. 요거 보면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경영 수지의 실정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색깔이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죠. 요게 무역 서비스 수지, 무역, 물건을 팔아가지고 번 돈이 이때는 주황색 막대 그래프. 계속 흑자가 났잖아요. 여기 언제냐? 99년부터 해서 2010년 정도까지, 그죠? 이때까지는 계속 무역 흑자였다고요. 근데 2010년부터 15년까지 무역 적자가 이렇게 났다고요. 그러다가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흑자가 조금 났다가 결국은 다시 또 무역 적자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때는 팬데믹 때문에 거예요. 결국은 보면 지금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역 적자가 많아지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 뭡니까? 이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높아지죠. 이게 뭐냐? 제1차 소득 수지인 거예요. 해외에 투자해가지고 번 돈.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해외에 주식을 샀거나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달러가 재투자돼서 국내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현금 베이스로 봤을 때, 요게 현금 베이스로. 요 점선은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 흑자를 남긴다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그런데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 그래프인 거예요. 자, 현금으로 보면은 마이너스죠. 달러가 안 들어온다는 거 오히려. 지출하는 달러가 더 많고 현금 베이스로 봤을 때는 적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게 N제로 가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게. 과거에 이게 N고 같은 이유는 항상 흑자였기 때문에 네. 아주 최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그래프를 많이 주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N제에도 수출 수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과거 같으면 N제가 되면 한국이 긴장을 했죠. 왜? 우리가 수출품이 일본하고 부딪히는 게 많았잖아요. 가전제품 같은 건 다 그렇고 지금은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이렇게 N저가 갔는데 이게 N에 160엔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무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해외 수출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제1차 소득 수지 해외에다 다 돈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 그래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대외 직접 투자 한번 보세요. 아까 제1차 소득 수지가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국내 투자를 안 해요.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22년 동안 18% 늘어났어요. 연평균 0.8% 정도밖에 투자가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로 다 돈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해외로 나갔던 돈이, 그래서 일본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통계치는 나와요. 근데 해외에 나갔던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안 되니까 돼요. 국내 장비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은 아예 안 들어오니까 국내 규모 가지고 계속 일본의 모든 중소기업들은 다 굴러간다면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비 투자 안 하죠. 인건비 안 올려주죠.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돈 벌어가 해외로 다 나가버리니까. 그 일본 국내가 그렇게 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N저임에도 수출 수량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게 해외 투자로 돈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N저가 돼도 수출할 기업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수입 원자재 가격은 뛰잖아요. N저가 되니까. 그걸 가져와가지고 물건을 만들면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서. 높아진 가격이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 이 그래프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일본 N저로 가더라도 한국이 그것 때문에 환율 때문에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경제 전문가가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일본의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론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에. 내가 본 기억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래프가 뭘 말하냐면은 일반 기기 같은 것들도 수출이 별로 안 늘어났어요. 쭉 보면은 여기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N으로 치면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N저가 되니까. 그게 뭐냐? 달러로 수출하기로 계약이 됐던 것은 그게 그대로인데 엔화로 바꾸게 되면은 1달러당 110엔 하던 게 150엔, 160엔 됐으니까 똑같은 달러를 받고 팔았음에도 엔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많이 번 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역 수지와 수출입 증감률이 추이인데 수출은 이렇게 늘어나면 수입이 더 늘어났죠.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적자가 되는 거죠. 이게 구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제로 간다. 이거는 이제 뭐냐?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 이게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원유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일본이 그래서 수출은 해외에서 다 나갔고 수출할 게 별로 없는데 수입 물가만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이게 원유 가격이에요. 달러. 원유 가격이 1달러당 100엔 할 때하고, 그죠? 이때가 가장 비쌀 때가 100엔이고 이때가 40엔 할 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원유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게 무역 수지 적자가 나는 거죠.
요게 무역 서비스 수지고 원유 가격하고 밀접하게 이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일본의 경상수지가 살짝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1차 소득 수지에서 조금 늘어나 가지고요. 그 무역 서비스 수지에서 좀 늘어났다. 이게 왜냐?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무역 서비스 수지가 조금 나아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서비스 수지에서 보면은 여행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디지털 적자 더 커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서비스 수지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서비스 적자는 미국 등으로 유리한데 요게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요 주황색이 미국이죠. 그럼 미국으로 적자 나는 이유는 대부분 디지털 적자예요. 플랫폼들이죠.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 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전부 이런 것들 다 클라우드 뭐 이런 것도 사용료, 자문료 같은 거 주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 그런 돈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미국 EU도 이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외로요. 이 중남미가 늘어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을 이제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한국과 일본의 실질 환율이 이렇다는 겁니다. 요거 2010년을 100으로 요걸 100으로 뒀어요. 2010년을 100으로 뒀을 때에 일본의 그 환율은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가치는 조금씩 올라갔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갭이 크다는 거죠. 이 갭이 한국은 발전하게 했고 일본은 침체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노구치 6기호라는 일본의 그 석학으로 평가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한국과 일본의 재수출액, 이건 물품이죠. 제조업 수출액을 보면은 여기 이때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의 한 3배, 2배, 3배 이때만 해도 뭐 3배 정도 되겠고 4배나 되나. 이러다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크게 2020년부터 비슷해졌어요, 이제. 이게 인구로 따지면 한국의 인구의 2.5배인데, 일본이. 그 1인당 수출액을 따지면 우리가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죠. 모자라서 일본을 능가한다. 얘기가 이제 곧 나오죠. 올해가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나왔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일본은 수출이 어느 정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2010년 이후로 쭉 무역 수지가 이렇게 낮아요. 실질적으로 한국은 돈을 많이 버는데 일본은 그렇게 벌지 못한다. 이 얘기를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고. 자,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무역액을 연도별로 쭉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68년도는 일본의 3.5%, 76년도는 11.5%, 87년도는 20%,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지금 얼마냐? 91.5%예요. 2022년도. 2024년도는 능가할 것 같다. 이 얘기가 나왔죠. 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왜 그런 일본이 이렇게 됐느냐 했을 때, 일본이 엔저로 가는 게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수출을 쉽게 하려고 엔저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됐어요. 돈을 벌다 보니까 나태해진 거죠. 기술 개발이나 기술 혁신, 경영 혁신,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환율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졌다, 이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비싼 거 아니에요, 일본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될 제품을. 그러니까 한국은 혁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일본은 쉬운 길로 갔고 한국은 정상 궤도로 간 거죠. 기술 혁신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뭐 디지털로 한다든가 네. 이렇게 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한국은 발전했는데 일본은 쉬운 길로 가면서 환율 차로 인해 가지고 쉽게 돈을 벌면서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노력 안 해도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거야. 현상 유지되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투자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왔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노동 환경은 최근에 보면은 소비자 물가예요.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임금은 별로 안 오르니까 실질 임금은 여기 영선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 만큼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렇고. 요게 실질 임금. 이 고용자 보수, 이 명목 실질의 추이, 이게 임금이라는 거죠. 고용자 임금인데, 요게 실질 임금이고, 요거 청색이 실질 임금이고, 주황색이 명목 임금이에요. 명목 임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실질 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최근에 엔저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갔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엔저로 인해서 수입 물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갔고, 그 올라간 물가만큼 임금이 못 따라갔으니까 실질 임금은 이렇게 떨어졌다. 이 차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자민당이 완전히 폭삭 망한 이유가
이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엔겔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요즘 일본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겠네요.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밥그릇이었던 자민당이 이번에 완전히 폭삭망했잖아요. 사실은 그 자민당의 비리, 정치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통일교와의 관계, 네. 밀접한 관계 이 두 가지로 자민당 그 중진들이 비리에 관련돼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자민당이 이번에 중의원 선거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요인이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엔저로 인해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이제 후유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질적인 거지. 하루아침에 정치가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비리를 없앤다고 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통일과 관계를 끊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핵심이다. 자민당이 표를 잃은 이유가. 그럼 이거는 앞으로 구조적인 거 아니에요. 자민당이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시간당 생산성과 실질 임금을 보세요. 이건 뭘 말하냐 하니까 최근에 원래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업이 포섭적으로 운영을 할 때에 GDP는 성장한다. 이 얘기예요. 그건 뭘 말하냐. 기업이 번 만큼 그 돈을 노동자들하고 직원들하고 나눠 갖고 같이 부자가 되는 포섭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수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성장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 그래프로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생산성이 제자리에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계속 어떤 일본의 그 경제인 단체, 네. 연합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전경련 같은 일본에도 경단련이라고 그래요. 그 경단련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니까 왜 우리가 임금을 안 올려주냐 하면은 생산성이 안 올라가서 임금을 못 올려준다. 생산성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 망하지. 이런 얘기를 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이렇게 생산성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안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요게 수탈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성장 안 한다 이 얘기를 그래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OECD 가맹국의 노동 생산성을 보면 일본이 제일 낮긴 해요. 한국보다 더 낮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생산성이 낮은 팽선을 그린다. 임금이 안 올라가는 만큼 생산성이 안 늘었다가 아니라는 걸 이제 여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산성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리 걸음 하는 건 아닌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수탈적이라는 거예요. 요만큼. 기업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보면은 결코 일본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프랑스고요. 이게 독일이고, 여기 일본이고, 여기 미국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선진국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런데 임금을 보세요. 일본이 이렇게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수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수탈하니까 일본 경제가 성장 안 한다. 이게 이번 원래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볼 때 일본이 이렇게 수탈령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 비정규직을 이렇게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이때가 얼마입니까? 20%. 91년도 20% 정도 였던 게 지금 얼마입니까? 38%까지 늘었다. 37%. 이 사람들 봉급이 적게 갈 거 아니에요. 국내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수요 창출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일본. 돈 좀 벌고 한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명확하죠. 이것 때문에 일본이 구조적으로 쉽게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GDP가. 물론 GDP 수치적으로는 늘어난 걸로 보인다는 게 그게 해외 투자한 것들 번 돈을 그게 다 계산에 넣잖아요.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현금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난다. 자, 일본 기업의 이익 잉여금과 인건비. 기업이 이렇게 돈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탈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내부 유보금 추이가 1990년도에 하나, 둘, 세 배, 네 배 돈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뭡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노동자에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내부 유보금. 아까 방금 요거는 중소기업이었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전부 다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노동자에게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탈령이에요, 수탈령. 매월 노동통계 임금 상승률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실질 임금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명목 임금 이런데 이게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거죠. 모든 그래프들이 이런 걸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풀타임 노동자의 임금 중앙치에 대한 최저임금의 비율. 최저임금이 보면 일본이 가장 낮죠. 독일, 영국, 한국 보세요. 이렇게 높습니다. 이 한국이 사실은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높여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도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본 임금이 안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림을 이제 몇 번 내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꿈에 그렸던 건 이거잖아요. 2차원 금융 완화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겠죠. 대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중소기업한테 이제 어느 정도 버는 돈을 이제 넘겨주면은 그게 이제 또 일반 그게 직장인들한테 임금이 올라가서 이렇게 선순환 될 거라고 본 건데 네. 실제로는 보니까 대기업이 돈을 딱 벌어. 사실 한번 보세요. 엔저로 가가지고 엔저가 되면은 대기업은 떼돈을 벌었어요. 1달러당 110엔 하던 게 160엔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은 지금까지 1달러로 팔던 물건을 그대로 1달러로 팔아도 벌어들인 돈은 과거에는 1달러당 110엔이었는데 160. 지금은 160엔으로 50엔이 더 번 게 되는 거예요. 달러로 보면 똑같은데 그 돈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쓰면 똑같아요. 달러로 쓰면. 국내에 들어와서 쓰면 플러스 된 게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돈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 어디서 그 돈을 이 사람들이 다 번 거냐? 일반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쫙 빼가지고 대기업한테 넘겨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해외에서 번 돈은 똑같잖아요. 1달러 번 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벌던 돈하고. 그런데 엔화로는 많이 번 거예요. 그럼 엔화가 어디서 그게 갔겠냐? 그게 일반 서민들, 중소기업들, 거기서 돈이 호주머니에서 쫙 모아가지고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이게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 요 그림이 정확히 요걸 표시해주는 거예요. 빨대를 꽂은 게 워렌 버핏이죠. 한동안 일본 주식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막 해외에서도 일본으로 투자금이 몰려들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그렇게 올라간 거, 부분도 크다는 거죠. 근데 워렌 버핏이 일본 전체 경제가 좋아져서 그게 투자했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대기업 떼돈 버니까 여기다 꽂은 거예요, 빨대를. 이거는 일본의 중소기업수 이런 종업원 수 봤을 때 중소기업이 99.7% 중소기업 수치를 이런 거는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인원수로 보면은 68.8%예요. 여기 대기업이 0.3%밖에 안 된 대기업이 31.2%를 고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기업의 돈은, 임금은 이번에 5.28%인가 5% 넘게 임금을 지급했는데, 근데 그 임금을 올려준 그 임금도 춘투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사 간에 조정해가지고 임금 올렸는데, 그게 노조에 가입한 인구가 일본 전체 노동자의 11% 조금 넘어요. 그럼 거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임금 올려줬다는 게. 일본 정부는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올해는 임금 많이 올렸다, 대기업이 임금 많이 올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혜택 받는 사람은 11%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엔저 탓이다. 일본이 한국의 인재 획득 경쟁에서 패배. 인도네시아의 기능공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너무나 심각한 이유. 이 사람이 노구치 유키오라는 일본에서 석학으로 이제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금 일본에서는 계속 그 일손 부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비정규직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완전 고용이라는데 일손 부족하다는 얘기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임금이 너무 짜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돈 받고 내가 기업에 고용 얽매여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해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싫다 이거야. 다른 나라에 가거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냥 생계 유지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임금이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 일본에서 이게요, 베트남 기능공도 한국으로 온다 그러고 태국도 그러고 인도네시아도 그런다. 그러면 일본은 이제 일손이 없어서 경제가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임금을 안 올리는 이유가. 임금 좀 안 올리는 정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기능공들이 아예 일본은 이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능공들이 주로 올더라 한국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다.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130만 원에 100이라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일본에서 정치권에서 핫 이슈가 돼 있어요. 뭐냐 하면은 130엔에 100이라는 건데 128만 원을 내가 벌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손에 쥐는 돈이 123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132만 원을 내가 본걸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떼이는 돈이 여기에요. 사회 보장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게 돈 떼이고 나면은 내한테 들어오는 돈이 109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은 그게 돈 또 떼일 거 아니에요. 요 두 개를 들고 나면 100만 원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128만 원 벌 때는 123만 원을 내가 손에 쥐게 되는데 132만 원을 벌게 되면은 100만 원밖에 돈을 못 주게 돼. 요게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순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게 저성장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103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 그게 뭡니까? 아까 내가 그래프를 보여줬죠.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임금 안 올려주냐 이거야. 이만큼 지금 기업이 요 정도 가려면 178만 원을 올려줘야 된다 이거야. 왜 생산성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거 안 올리냐 이거예요. 수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이. 야, 이거 보면요 정말 일본이 옛날의 모습은 진짜 온데간데 없고
이런 거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일본이 이 기업하는 인간들이 악덕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 이게 언제적 얘기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야당이 국민민주당이라는 당에서 이번에 중의원 선거하기 전에는 7석이었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걸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들 뽑아주면은 요거 13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반드시 올리겠다. 그랬더니 여기로 다들 해가지고 7석이었는데 28석으로 4배 늘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28석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정부 자민당하고 공민당이 지금까지 연립 여당이었잖아요. 요게 과반을 못 차지한 거예요. 과반을 못 차지하다 보니까 내각제에서는 과반을 못 차지하면 총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과반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28석이 요게 붙으면은 과반이 돼요. 그런데 요게 연립 여당이 지금까지는 항상 과반이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떠냐. 야당이 전체가 다 똘똘 뭉쳐버리면 정권을 뺏어올 수가 있어요. 요 국민민주당도 여기다 야당에다 붙으면은. 그러니까 국민민주당이 지금 자민당이 정권을 계속 잡으려면은 국민민주당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돼. 그 국민민주당이 다 무조건 요거를 승낙해줘야 가겠다. 이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민당하고 공민당, 이 연립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민민주당을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은 이게 뭘 할 수가 없어요.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해주면 절대 자기는 협조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요. 7조에서 8조 엔 정도가 세수가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일본에 지금 거치는 세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1년에 거치는 게 70조 엔 좀 안 돼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분의 1, 10%가 날아가는 거예요.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 세금이 부족해가지고 국채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지방세가 여기 많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고 맨날 예산 때문에 허덕이는데 이것 때문에 또 예산이 또 줄어들면 그러니까 반대가 되게 심해요.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거 안 해주면 절대 협조 안 하겠다 그러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